그러니까 부처님을 모신 자리를 최고로 좋은 자리에 놓은 거고, 이 월정사와 관련된 스님들이 볼 때에는 두 번째로 제일 좋은 자리에, 두 번째 좋은 자리에다가 왕실물건을 놓은 거지.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그 자리가 좋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한 30분을 돌아왔어. 내가 왜 이 얘기하고 있는지 이제 알겠지? 정초 대방출입니다. 정초 특집으로 제가 해드리는 거예요. 이거 내가 쉽게 가르쳐 주지 않는데, 우리끼리만 알자고. 다음 주가 설입니다. 다음 주 맞죠? 오늘이 지금 토요일이니까 돌아오는, 어떻게 보면 뭐 민족 최대의 명절, 어떻게 나 그런 표현 좀 그만했으면 좋겠더라. 너무 식상한 표현. 그리고 이제는 최대의 명절인지도 잘 모르겠고, 아마 비행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지 싶은 그런 명절입니다. 그래서 자, 제가 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동지가 설이었을 때도 있고, 그래서 동지 때 한 살을 더 먹는 문화가 있는 거고, 그리고 동지 팥죽은 이제, 빨간색 불의 이미지를 통해서 안팎을 다 이렇게 쳐낸다, 라고 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는 거고, 그리고 새알이라고 하는 태양의 부활, 더러움에 물들지 않고 깨어남, 이라고 하는 걸 그게 의미부여를 하는 거고요. 그건 주나라 때 설이기 때문에, 그래서 동짓날 팥죽을 먹으면 한 살을 더 먹는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이제 또 다른 설, 그게 이제 1월 1일, 음력 1월 1일이 되죠. 그게 이제 음력설, 예전에는 구정이라고 불렀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때는 빛으로다가 몸을 씻는, 그래서 이제 떡국을 먹는다. 그리고 떡국이라고 하는 것은 흰색을 통해서 기람을 나타내고 모든 삿된 것들을 다 물리치는 것을 근간으로 한다. 그래서 제가 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정월 초하루에 먹는 떡국에는 지단이나 김이나 같은 걸 넣지 않고 흰색으로 먹는다. 이 흰이라고 하는데 의미가 있는 거예요. 팥죽은 붉음이라고 하는데 의미가 있고, 붉은 불, 흰색 빛,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떡국과 자매결연 맺고 있는 게 소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소금을 예전에 그거 있었잖아요. 재수 없으면 이렇게 소금 뿌리고 뭐 그런 거 있었잖아요. 지금은 말 같지도 않은 일이지만, 예전에는 시장에서 장사하시던 분들이 마수거리로 첫 손님으로 여자가 오면 뒤에다가 이게 도대체 무슨 만행 같은 일인가? 손님인데 손님 등 뒤에서 소금을 뿌렸어요. 아니, 맞는 얘기잖아요. 있었던 얘기, 지금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있었던 이야기. 그리고 요즘 같으면 그거 진짜 유튜브 같은 데 찍히면 난리 날 거예요. 그거 막 절단이 날 거야, 그 가게가. 그런데 그때는 그랬었죠. 그래서 소금이라고 하는 흰빛, 그런 어떻게 보면 흰색과 관련된 그런 흰색 동맹, 백색 동맹이 있고, 그다음에 붉은색 동맹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팥죽 말고 황토가 있고, 그다음에 고추가 있습니다. 고추. 다 붉은색 동맹. 그러니까 붉은색으로 불을 가지고 안 좋은 것들을 물리치고, 그럼 그다음에 밝음으로써 파사현정하고 어두운 것들을 다 떨쳐내고, 그렇게 해서 정월 초하루에는 떡국을 먹어서 안팎을 다 씻어내고, 이렇게 속 안에 있는 안 좋은 것들을 다 씻어내고, 그리고 같은 의미로서 쓰는 게 이제 제사 때 쓰는 백설기도 흰색을 통해서 기람을 하는, 그래서 그게 이제 흰색 패밀리들이 있는 거예요. 흰색 문화. 그래서 그게 이제 빛을 상징하는 거고, 그래서 그런 두 가지가 있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옛날에 또 한 가지의 기준이 있었죠. 예전에는 농사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뭐 농사라고 하는 게 별게 없죠. 별게 없죠. 하지만 예전에는 농사가 농자천하지대본이었었잖아요.
나 그런 거 보면 왜 조선은 망할 수밖에 없었나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지. 산업공상, 이래서 망했구나. 오늘날도 한국 경제가 산업공상으로 가면 농사를 중농주의를 채택하고 상업을 천시 여기면 끝나겠죠. 그건 그냥 생각해봐도, 우리가 지금 생각해봐도, 그래서, 농사가 그런데 과거에는 굉장히 귀했기 때문에 그런 농사를 중심으로 하는 명절이 하나가 더 있죠. 시작점이 하나가 더 있죠. 그래서 그때가 입춘이 되겠죠. 입춘. 그래서 입춘되길 건양다경하는 입춘.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띠는 입춘 때 바뀐다.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나이는 예전에는 동지 때 먹었고, 그 뒤에 바뀐 뒤에는 구정 때 먹고, 띠는 입춘 때 바뀌고. 그러니까 이제 서대는 사람들이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12월 30일 날 타종식 하잖아요. 송구영신 이러면서 요즘은 송구영신 표현도 잘 안 쓰는데 그것도 구태의연한 표현이지. 진짜 약간 꼰대식 표현. 그런데 그런 걸 하면서 계면연이 밝았습니다. 다 그렇게 썼다니까요. 계면은 새해가 밝았습니다. 미친놈. 계면연은 입춘에 시작됩니다. 입춘에. 그래서 입춘 때도 바로 시작되는 것도 아니고 입춘 시에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상 말씀드리는 거 있잖아요. 띠 계산. 이것도 나중에 이제 한번 문제가 될 거예요. 올해, 문제가 되는 게 만나이, 연나이,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 없애준 것처럼 언젠가는 이것도 한번 정리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아무도 신경을 안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언론사에서도 나 저렇게까지 굳이 저렇게 좀 약간 미개하게 할 필요가 있나 싶은데 언론사도 전혀 안 찾아봐요. 그래서 그런 행태들이 일어나는 거고, 그래서 세 가지 기준점이 있는 거고, 그러면 옛날에는 왜 이렇게 혼란스럽게 했습니까? 혼란한 게 아니고요. 각 시대마다 문화가 달랐던 게 우리가 전통이 오래되다 보니까 그게 섞여 있는 겁니다. 섞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지금 우리는 허리 굽혀서 인사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게 우리 전통 인사법이잖아요. 근데 불교가 들어오면서 합장이 들어왔어요. 합장이. 예, 합장 있잖아. 그죠? 그 두 가지를 짬뽕을 해서 합장하고 허리를 굽히지. 아니, 그렇게 된 거야. 원래 인도는 허리를 안 굽혀. 그냥 합장만 해. 그렇게 된 거야. 그러더니 서양에서 악수가 들어왔어. 근데 악수를 그냥 하느냐, 한국 사람들? 악수하면서 허리를 굽혀. 악수하면서 허리를 굽혀. 아니, 맞잖아. 그리고 그걸 공손하게 하기 위해서 두 손으로 합니다. 서양 사람들 두 손으로 이렇게 하면 변태인 줄 안다니까? 저게 무슨 개인가? 이런 식 생각을 할 수 있는, 진짜요. 그런 코드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거를 합니다. 그러면 이거를 잘못됐으니까 악수할 때는 허리를 굽히지 맙시다. 합장할 때도 허리를 굽히지 맙시다. 이런 식으로 쉽지가 않죠. 왜? 이게 문화적으로 이렇게 섞이는 게 자연 발생적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나라 서열을 알고 싶으면 대통령 시무식 하는 영상을 보면, 뉴스나 이런 데서 시무식 할 때 이렇게 딱 보면, 대통령은 허리를 안 숙이고 국무위원들 쭉 시무식 할 때 보면 허리 굽히는 각도가 지 직급이에요. 자기 직급이에요. 그래서 군대도 그렇거든요. 군대도 사단장이 와가지고 이렇게 딱 하면 관등성명 쫙 나오고 이렇게 하는데 허리 굽히는 각도하고 거의 상당히 이게 뭔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과도하게, 얘를 좀 과도하게 하는 집단들이, 이런 사람들이 좀 약간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섞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리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으로는 그걸 이렇게 딱 정리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지만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 거에서 이제 칼을 빼든 게 요번에 이게 나이 통일. 근데 제가 그것도 얘기를 했죠. 나이 이런 식으로 통일하는 게 사실은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다. 만 나이를 다 쓰는 게 굉장히 어렵다. 언뜻 생각하기에는 나이만 바꾸면 된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그게 나이 문제뿐만이 아니고 죽음의 문제도 걸쳐 있다.
그래서 우리가 3일장 하면 3일이 아닙니다. 만 3일 아닙니다.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날 3일이잖아요. 날 3일. 그리고 3년상도 만 3년 아닙니다. 아니, 맞잖아요. 그래서 탄생의례하고 죽음의 의례가 동아시아는 딱 결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면 어떻게 되냐면 3일장도 만 3일을 해야 되고 이제 탈상도 3년 탈상을 하면 3년, 만 3년으로 또 처리를 해야 돼요. 이런 복잡한 문제들이 있어.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정부의 특징은 그런 것들을 세밀하게 생각하지 않고 마치 언론에서, 타종식 끝나자마자 계면년이 밝았습니다. 라고 쌉소리를 하는 것처럼 똑같은 그런 행동들을 합니다. 옆에서 보고 있으면, 더럽게 무식하지. 그럼 우리 같은 사람한테 좀 물어보면 될 건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잘 안 물어봅니다. 그건 이제 좀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좀 구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좀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깝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현재 아무튼 세 가지 시작과 관련된 기준이 있다더라. 그리고 여기에 최근 들어서 양력설, 쉽게 말해서 1월 1일 시무식, 이제 1월 1일 끝나고 2일, 3일 정도의 시무식을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까지 이제 들어가가지고 4개. 그래서 제가 전에 그런 얘기를 했죠. 한국 사람들은 1년에 4살씩 먹는다. 기준점이 4개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혼란스럽고 피곤한 건데 딱히 정리하기도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런 설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예전에는 이런 연휴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어요. 제가 좋아하는 건 뭐냐면 이런 연휴 때 일도 없고 이러니까 짱 박혀가지고 뭐 책이나 하나 쓸까 뭐 이러면서 있었던 거고 요즘은 이제 유튜브로 제사 영상을 올려서 조회수를 빠는 이런 재미로 설을 보내고 있죠. 명절 우리 대목이에요. 대목. 그래서 그렇게 있는 거고, 그리고 정월에는 이제 정초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초 3일에 입제하는 데도 있고, 초 닷새에 입제하는 데도 있고, 이제 초 3일에 하면 조금 빠듯하고, 연휴가 끝나고 나서 바로 머리 돌리면 근데 요즘은 뭐 예전같이 이렇게 힘들지는 않아요. 사실 명절이라고 하는 게 예전보다 엄청 간소해졌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뭐 초3일 하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초닷새, 제가 보기에도 초닷새 정도가 맞는 것 같아요. 조금 하루 정도 쉬었다가 이렇게 가는 게. 그래서 월정사도 초닷새에 이제 정초기도를 입제를 합니다. 정초기도 입제. 그래서 모든 안 좋은 것들은 1년의 모든 액난은 정초에 도액한다. 정초에 막는다. 액을 건넌다. 쉽게 말해서 다 막아낸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하고 똑같은 얘기냐면 첫 단추를 바로 깨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지금 이 오대산에도 아름드리 나무들이 있거든요. 진짜 좋은 나무 많았었는데. 일제강점기 때 철도가 들어오면서 여기를 다 베어갖고, 일본 사람들이 다 베어갖고, 그렇지만 살아남은 놈들이 있죠. 지금도 이렇게 큰 나무들이 있죠. 보면, 그렇게 큰 나무도 시작은 진짜 조그만 싹에서 시작하는 거죠. 그거를 이렇게 누르면 죽습니다. 그런데 그게 냅두면 이렇게 커지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나쁜 일도 초반에 막으면 그게 쉽게 막아지는 거고, 나중에 커진 뒤에는, 제가 그래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작았을 때는 싹은 이렇게 싹 꺾으면 끊어질 정도밖에 안 되지만, 나무가 되었을 때는 도끼를 가지고 와도 베기가 쉽지가 않다. 물론 뭐 전문가가 베면 베겠죠. 근데 우리 같은 사람 도끼 준다고 저런 아름드리 나무를 벨 수 있겠어요? 도끼 주고 아름드리 나무를 베라고 하면 저는 뭐라고 할 것 같습니까? 뭐라고 할 것 같아? 갑자기 자연보호자가 되면 됩니다. 그렇게 나무를 베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 우리는 자연보호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면 돼요. 그래서 1년의 모든 나쁜 것들도 그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초반에 정초에 시작됐을 때 이렇게 조율을 잘 하면 큰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거고, 좋은 일도 마찬가지래요. 좋은 일도 초반에는 힘이 붙기 전에는 그것이 미약해서 잘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그때를 북돋아 줘야 되는 게 있고, 그래서 나무나 이런 것들도 보면 인도 가니까 그거 있던데, 인도에 가면 가로수 주변으로 요게 벽돌로다가 이렇게 첨성대 같이 만들어요. 주변을 이렇게 크게 감싸. 그래서 왜 감싸는 거 이렇게 보고 있으면 바로 견적이 나옵니다. 걔네가 소를 안 잡아먹어서 소가 이렇게 돌아다니거든요. 계속해서 도시를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그럼 먹을 게 없으니까 나무를, 가로수를 심어 놓으면 그거를 자꾸 뜯어 먹어요. 애가 입이 나오면. 그러니까 가로수들이 크지를 못해. 처음부터 큰 나무를 심으면, 물론 뭐 좋겠지만, 이제 경제력이 안 좋으니까 작은 나무를 심어서 이렇게 키우는데, 너무 뜯어먹으니까 애가 결국은 죽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호하기 위해서, 펜스를 설치하는 것도 아니고, 참, 인도는 진짜 대단해. 벽돌로다가 이렇게, 방어막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방어막을. 우리 생각에는 그 벽돌로 방어막 만드는 인건비면 어느 정도 큰 나무를 사서 소가 못 뜯어먹는 나무. 어차피 밑에는 나무에 그게 가지가 없잖아요. 아니, 맞잖아요? 그러니까 소키 이상 되는 나무를 심으면 될 건데, 하지만 놀랍게도 인도는 그 나무값보다 인건비가 더 싸지. 그래서 벽돌로다가 두르는 행태를 합니다. 야, 이거 뭐 진기하지. 그렇게 북돋아 놓으면 소가 잘 못 먹으니까 어느 정도 이상 커지면 그 다음에는 소가 먹으려고 해도 문제가 없죠. 그러니까 나쁜 일은 빨리빨리 재단에서 사라지게 하고 없어지게 하고, 그 다음에 좋은 일은 북돋아 주는 것. 그게 정초기도의 핵심입니다. 핵심.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렇게 안 하는데 요즘은 다 합동으로 하니까 그러는데, 제가 처음에 출가하고 그 다음에 그거보다 조금 더 이전 세대는 전부 독불공 했었어요. 독불공 아십니까? 독불공은 개인이 의뢰를 해. 그러니까 얼마를 주고 의뢰를 해. 자가용 아니면 어떻게 보면 렌트카 빌린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그 집을 위해서 그 스님이 1시간 정도 불공을 해주는 거야. 그래서 예전에는 정초 때 이 독불공 때문에 스님들이 하루에 한 10시간 정도씩 했었어요. 계속해. 각 정각에서 계속 돌아가. 그런데 제 아는 스님이, 그리고 그 절에 영한 곳이 있었어. 산신각이 영험하대. 참. 아니, 산신이 영험하대. 산신각이 아니고 산신이 영험하대. 강원도 절이었는데. 근데 그 산신이 실체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잘생긴 바위예요. 큰 듬직한 바위. 참고로 말씀드리면 화강암 같이 이렇게 그런 바위가 에너지가 있는 바위예요. 그리고 쪼개진 바위는 저거 쓰레기입니다. 한 덩어리여야 돼. 한 덩어리. 그리고 저는 제가 예전에 마이산 너무 이렇게 약간 말귀같이 생겨서 좀 재밌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저거 되게 신령해 보이는데 이래가지고 마이산을 갔다가 저기에는 사람 만나겠다. 내가 딱 이랬거든. 이유는 뭐냐면 거기 푸석푸석한 돌이에요. 그런 돌은 사람이 안 납니다. 그러니까 기운이 뭉치지를 못해. 그래서 화강같이 단단한 돌이 이렇게 덩어리로 크게 있으면 그러면 거기를 에너지가 모인다 그래서 거기를 약간 신령하게 보는 문화가 있어요. 맞다 틀리다를 얘기하는 거 아니고 그렇다를, 옛날 사람들이 그랬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잘생긴 바위 있는데 뭐 정각 같은 경우가 있는 경우도 있고, 안 그러면 거기에 마애불을 새기는 경우도 있고 뭔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돌에다가 빌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 그래서 그 스님이 자기가 그거 담당이어서 바위 앞에서 연부를 하는데 나한테 그러더라고. 죽을 것 같대. 하루에 한 10시간을 밖에서 추워 죽겠는데 남이 기도를 이루기 전에 내 손발가락이 끊어질 것 같다.
야, 이게, 아니, 겨울에는 강원도에 이런 적광전 있잖아요? 여기만 해도 양반이고, 저런 적광전에만 해서 예를 들어서 하루 종일, 그리고 그 당시에는 난방이 저게 안 되잖아요. 뭐 이렇게 쉽게 말해서 뜨거운 바람 나올 만한 그 히터나 이런 게 없어, 제대로. 그런 상황에서 있어도 사람이 얼거든요? 응? 얼거든요? 그런데 밖에서 하면 사람 죽습니다. 근데 그때는 또 그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보고 독불공이라고 합니다. 독불공. 그래서 그거는 택시, 일종의 택시 같은 거야. 그래서 그렇게 하면 이제 비용이 좀 더 늘어나게 되는 거고, 늘어나게 되는 거고. 그리고 요즘은 사실 그렇게 해버리면, 스님들이 다 짐 쌀 겁니다. 돈을 많이 줘도 손가락을 끊어가면서 살 수는 없잖아. 그래서 예전에 그거 있었어요. 그렇게 한번 하면 손끝이 가려워요. 그게 뭐냐면 동상입니다. 동상. 동상. 동생 아니고요. 동상. 그래서 그런 일들이 있었고, 지금은 이제 합동으로, 힘드니까 합동으로, 이제 대부분 합니다. 그리고 합동으로 하면 일종의 버스지. 버스나 지하철. 그래서 싸죠. 상대적으로. 싸죠. 저도 오늘, 아까 제가, 월정사 원주실 갔다가, 저희 집 명절 차례를 여기다 올렸어요. 아니, 뭐 이렇게 호객행위를 하는 건 아니고, 호객행위를 하는 건 아니고, 아니, 저기 지나다니면서 자꾸 까먹어가지고, 이제 늙으니까, 해야지 하다가 지금 턱밑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올렸는데, 합동이 아무래도 좀 싸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여기 월정사 차례를 새벽 예물 끝나고 하거든요. 이거 약간의 주의 스님이 들으면 한 칼 먹을 수도 있는 소리인데, 차례는 그렇게 새벽에 하는 거 아닙니다. 차례는 그렇게 새벽에 하는 거 아닙니다. 이유는 알아. 절에서 왜 그렇게 새벽에 하는지는 알아. 예불 끝나고 하는 이유가 이제 부처님한테 예를 드리고 난 뒤에 가장 먼저 조상한테 예를 드리겠다. 이 정신 자세는 아는데 지금은 너무 그렇게 새벽에 하면, 그리고 원래 차례라고 하는 건 낮예예요. 낮예. 쉽게 말해서 해 떴을 때. 그러니까 제사는 밤예고, 제사는 지금 자꾸 제사를 낮에 지내니까 그러는데, 제사는 밤에 하는 예고, 그래서 11시부터 1시 사이에 하는 거고, 저녁, 자정 그때쯤에 11시에서 1시 사이에, 정확하게 말하면 23시부터 그 다음날 1시 안에 끝내는 거예요. 그리고 1시 전에 해야 돼, 저게. 원래는. 그래서, 그날 신새벽에 이제 끝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밤 예고, 근데, 이승만 대통령 때부터 통금이 생기면서 자꾸 못 가는 바람에 집에 제사를 지내면 집에 갈 수가 없고 자꾸 구류가 되고, 깜빵은 아니고 유치장에 가서 하루를 쉬었다 와야 되기 때문에 이제 점점 낮으로 땡겨져서 저녁이 됐다가, 뭐 이렇게, 그래서 조금 땡겨졌는데, 원래는 제사는 밤예입니다. 그리고 차례는 낮예입니다. 그러니까 해 떴을 때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아주 낮에 하는 건 아니고 아침에 하면 되는 거예요. 원래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경건하게 이렇게 하는데, 절인 이제 시작이 너무 아침이죠. 너무 아침이어서 해가 안 떠. 해가 안 떠. 이게 지금, 뭐 주의 스님을 비판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신도들도 오기가 되게 힘든 게, 이제 우리는 사는 사람이니까 접수를 해도 이렇게 가서 그냥 있으면 되는데, 사실 신도님들 입장에서는 못 와요. 새벽 예불 끝나고 차례를 하는데 거기 문제 주러 올 거야. 그 정도 노력이면 내가 집에서 지낸다. 이제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전날 와서 주무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 그냥 있는 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실은, 조금만 이렇게 변화를 주면, 전통도 중요하지만, 약간 변화를 줄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절에서는 하루에 몇 번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침에 절에서 계속 그렇게 해왔으니까 새벽에 한번 하고, 한 타임 하고, 이제 쿨타임을 돌려가지고, 낮에 오는 분들을 위해서 뭐 4시에 한번 하고, 뭐 한 2시쯤에 하고, 이렇게 하는데도 있어요. 근데 월정사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왠지 아세요? 신도가 없어. 너무 슬프지? 낮에 해봐야 사람이 없어. 그래서 몇 명을 위해서 할 수가 없거든? 왜냐면, 재물은 한 번 차린 거는 돌면 내려야 돼요. 그건 드신 거기 때문에 내려야 돼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거 굉장히 싫어하는데, 꽃 같은 거, 이 꽃집에서 이렇게 재활용하는 거 있잖아요. 화환 재활용. 뭐 많이 본 거예요. 근데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그런 거는 사실 쓰면, 원칙적으로는 재활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늘상 비판할 때 그런 거 비판하는데, 백중 때 빤스 태우라고 갖다 줬더니 빤스 안 태우는 절 제가 굉장히 욕하거든요. 그건 내게 아니에요. 태워서 그 사람에게 보내주는 거예요. 일종의 송금입니다. 송금을 해서 나한테 위탁을 했는데, 돈을 나한테 주고 저분에게 갖다 주세요라고 했는데 내가 저분이 정확하게 잘 누군지 모르겠으니까 내가 다른 쪽에 쓸게요. 횡령이잖아요, 그게? 횡령 아니에요, 그거? 중간에? 그래서 굉장히 나쁜 행동이에요. 굉장히 나쁜 행동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사실은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 같은 사람들 생각에서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상내림은 가능한데, 그러니까 상단에서 쓰던 재물을 신중단으로 옮기고 영단으로 옮기고 이건 가능합니다. 그거는 원래 그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예전에 할아버지가 드시던 음식을 아들이 먹고 아들이 먹던 음식을 손자가 먹고 그렇게 상물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가 끝나고 나면, 제사나 차례가 끝나고 나면 그 음식을 후손이 나눠서 먹는 겁니다. 그 똑같은 상물림 문화예요. 그거를 음복이라고 하는 거고, 그거는 문제가 없는데, 올라가는 건 안 돼. 그러니까 영단에 있던 게 뭐 상단으로 올라간다, 그건 불가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하지만, 뭐가 있냐면, 향 같은 경우도 절대 안 올립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신중단에 있던 향이, 예를 들어서, 상단 쪽에, 향 좀 모자르니까 이쪽으로 좀 안 됩니다. 역으로는 안 됩니다. 내려가는 건 관계가 없습니다. 향도 못 섞습니다. 그게 기본 원칙 중에 하나예요. 제가 만든 건 아니고, 우리는, 이런 원칙을 진짜 엄청나게 잘 지키느냐? 뭐, 그렇게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최대한 힘들지 않은 부분은 따르려고 하는 속성이 있어요. 왜? 하지 말래잖아. 어른들이 하지 말라는 데는 뭔가 이유가 있겠지. 그거를 굳이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릴 거라고 크게 힘든 것도 아닌데, 그래서 제사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차례를 다시 지내면 다시 해야 돼요. 재물 다시 올려야 돼요. 다시 올려야 돼요. 그리고 초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초상에서도 뭐 3일장을 한다. 그런데 거기서 한번 음식 올라온 거 있잖아요. 밥 때 지나면 다시 바꾸는 거예요, 원래. 근데 가보면 어떤 집은 계속 있어. 밥이 안 내려가. 밥은 내려갔는데 그 옆에 있는 뭐 삼색과일, 그 다음에 뭐 육포, 북어포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몇 개 올라오잖아요. 장례식장 안 가보셨어요? 안 내려가. 나 그런 거 보고 깜짝 놀랐거든? 말을, 그렇다고 제가 뭐 상주한테 저거 내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고, 근데 그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음식을 드셨으면 퍼떡 내리는 겁니다. 아니, 그냥 살아계신 어른한테 드린다고 생각해봐. 아버님 진지 잡수세요. 이래갖고 드셨는데, 그걸 안 내리고 드셔고 난 뒤에 상을 안 물려. 계속. 몇 시간을. 그럼 아버지가 이게 내 자식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겠지. 그래서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원래는. 그래서 그런 것도 상식적으로 알아두세요. 저는 이런 것들을 왜 잘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산 사람한테 대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그것도 비판하는데, 오늘 너무 세게 나가는 거 아니에요?
정근할 때, 절에서 정근할 때, 예? 맞이 올라오고 정근하잖아요. 맞이 올라올 때쯤에 정근하잖아요. 그거 안 맞는 겁니다. 정근은 원래 축원 전에 하는 겁니다. 맞이 올려놓고 정근하는 건요, 진짜 무식한 겁니다. 이건 성립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이유가 뭐냐면, 아버님한테, 예를 들어서 아버님한테, 자, 공양 드세요. 음식 드세요. 라고 해놓고 앞에서 계속 못 먹게 약을 팔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원래 불교 의식집에도 축원 전에 정근이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왜 지금같이 맞이 올라가기 전에 정근을 했냐면 예전에는 밥이 오락가락해요. 밥 시간을 딱 맞추기. 지금은 쿠쿠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취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이렇게 딱 나오거든? 그러면 밥을 풀면 되는데 예전에 이렇게 가마솥에서 하는 밥은 이게 유도리가 있어요. 딱 못 맞춘다고 정확한 시간을 계속 똑같은 시간을 못 뽑아낸다니까. 그러니까 밥이 좀 늦게 올라와요. 맞이가 늦게 올라와. 그때 정근을 해서 시간을 끄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그 정근은 진짜 정근이 아니고 바람잡이입니다. 그러니까 연예인들이 이렇게 공연 같은 거 할 때 사회자가 이렇게 중간에 딱 틈 비면 우리가 그런 거 되게 잘하거든요. 이런 바람잡이 이런 거 우리 시키면 그런 거 되게 잘하거든요. 그래서 일정이 약간 틀어지고 중간에 한 5분 정도가 떠. 그러면 이제 앞에 나와서 이제 약을 파는 거지. 사람들 지루해 하니까 그런 정근이에요. 그런 정근. 그렇게 해서 원래는 그거는 그 시간만 잠깐 하다가 맞이가 올라오면 바로 끝내고 그 다음에 계속 의식을 하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축원 전에 정근은 길게 하는 정근이에요. 그런데 앞에 걸 하고 뒤에 또 하기가 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나중에는 맞이 앞으로다가 정근이 박혀버렸어. 아니 모든 의식집에 오래된 의식집에는 자 뒤에 정근입니다. 한 번으로 나옵니다. 한 번으로.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냥 여러분들도 상식적으로 알아두세요. 물론 뭐 안다고 크게 사는데 도움이 되진 않아. 그리고 절대 다른 절에 가서 자연 스님이 그러더라. 당신은 틀렸어요. 이런 얘기 하지 마. 이런 얘기 하지 마. 그냥 알고만 있어. 나도 다른 절에서 그 스님이 그렇게 하면 그냥 따릅니다. 안다고 마구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는 상도덕이 없는 거예요. 상도덕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제일 분노하는 때가 언제냐면 쉬운 걸 몰라서 틀렸는데 자기 밑에 사람한테 지적받았을 때 굉장히 분노합니다. 어려운 걸 몰라서 틀리면 크게 분노하지 않아요. 그게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사법시험은 떨어져도 사람이 창피해 여기지 않는데 운전면허 시험 떨어지면 말을 안 해. 나 떨어졌다 말을 안 해. 너 시험 그때 시험 봤다며. 그렇게 됐어. 이렇게 간다고. 그래서 이게 당연한 거를 허를 찔리잖아요. 좀 짜증납니다. 그래서 그런 거 말하면 분노 게이지가 순식간에 올라가요. 그래서 우리 같이 이제 교양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절대 그거를 고지해 주진 않아. 그냥 알아두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밥상 앞에 놓고 오랫동안 그렇게 떠드는 거 아니라더라. 그래서 실제로 좀 오래된 스님들 같은 경우는 맞이 올라오면 막바로 끊어버립니다. 정근 끊어집니다. 그럼 막바로 뚜껑 열고 다음에 넘어가요.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다더라. 물론 사시가 아니고 새벽이라든지 저녁 기도 때는 관계가 없어요. 그거는 밥하고 얽힌 게 아니잖아. 그래서 그런 정도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정초에는 1년의 모든 나쁜 것들을 물리치는 그런 기도를 한다는 거 알아두시고, 월정사랑 관련해서 제가 영험한 기도 공간을 몇 가지 가르쳐 드려요. 정초 대방출입니다. 이유는 사람들이 정초 특집으로 제가 해드리는 거예요. 이거 내가 쉽게 가르쳐 주지 않는데 사람들이 조금 왔으니까 많이 왔을 때 가르쳐 주면 조금 그러니까 우리끼리만 알자고.
이 절에서 제일 좋은 자리 어디냐면 이 산에서 제일 좋은 자리,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보면 제일 좋은 자리, 적광전 자리입니다. 네가 어떻게 아느냐? 삼국유사에서 나오는 유일한 한 곳의 터명당, 그게 지금 적광전 부처님 자리예요. 그리고 거기는 불이 여러 번 났었지만 실제로는 그 자리가 계속 유지된 것 같아요. 너가 어떻게 아느냐? 탑과의 거리를 봤을 때, 그러니까 건물은 불에 타지만 탑은 불에 안 타거든요. 그래서 탑 자리를 갖추고 부처님 자리를 지켜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 저 자리는 계속 저 자리였던 것 같아. 상황으로 봤을 때. 그래서 저 자리가 제일 좋은 자리고, 그 다음에 요 근처에서, 이 경내에서, 제일 좋은, 두 번째로 좋은 자리가 삼성각 자리입니다. 삼성각 자리. 적광전하고 저 수광전 사이에 있는 조그만 삼성각 자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적광전 자리 부처님한테 가려고 했더니 쉽지 않아. 특히 저기 이제 보살님도 계시기 때문에 쉽지 않아. 이랬을 때는 두 번째 자리가 삼성각 자리 되겠습니다. 이게 기도라고 하는 게 내가 잘하는 것도 있지만 그 에너지의 버프를 받는 게 좋아요. 이게 밑에서 에너지가 쫙 올라오면,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기도라고 하는 건 뭐냐, 전혀 가당치 않은 게 해결되는 건 아니고, 내가 운동선수, 예전에 그거 있었어요.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할 때, 그때 신기록이 되게 많이 나왔었거든요. 옛날. 이유가 뭐냐면, 지대가 높아. 지대가 높은 데서 올림픽을 하니까, 사람이 좀 쉽게 말해서 가벼워진 거지. 그래서 그때 신기록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와 마찬가지예요.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되죠. 그 마라톤을 뛰는데 날씨가 너무 더워요. 이러면 기록이 좋게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그게 이제 바람을 등지고 뛴다. 어떤 사람은 바람을 앞으로 막고 뛰고, 어떤 사람은 등지고 뛰고, 이러면 차이가 나겠죠. 같은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래서 그런 게 일종의 버프를 받는 거고, 명당에서는 그 에너지가 올라와요. 마치 우물 생각하시면 돼요. 우물에서 물이 올라오듯이 기운이 올라오는 거예요. 솟구쳐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명당 에너지를 받으면 더 상대적으로 좋은 겁니다. 더 좋은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자리는, 여기서 첫 번째 자리는 적광전 부처님 자리. 거기 좋은 자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자리는 저 삼성각 자리. 삼성각 자리. 거기 호젓하고 좋습니다. 거기가 좋은 자리인지 사람들이 몰라. 진짜라니까? 그래서 거기 맨날 비어 있어요. 근데 거기 메인 자리입니다. 네가 어떻게 하느냐? 이게 용맥이 이렇게 흘러서 내려오거든요. 삼국유사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대산 오만지신조에 백두대간의 정맥이 이렇게 맺힌다고 나오거든요. 그게 적광전자리고, 그 맺히는 옆에 이렇게 틀면서 맺히거든요. 여기 바나나킥 같이 이렇게 휘거든요. 그게 지금 삼성각자리입니다. 그 삼성각자리 쪽에 원래는 뭐가 있었다고 추정을 하냐면, 지금 용선전이라는 정각이 있었을 걸로 추정을 합니다. 여러 가지 문헌들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그 용선전이 뭐냐면, 왕실의 어첩, 세조, 여기 이 이제 월정사를 대표하는 문화재 중에 월정사 8각9층 석탑, 국보 뭐 48호 어쩌고 하는데, 이제 올해부터는 그 넘버가 없어졌어요. 문화재 물목에서 넘버를, 난 저런 짓을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냅두면 괜찮을 것 같은데 또 그걸 없앴어요. 왜냐하면 문화재 물목을 보고, 그 넘버를 보고 상하를 규정하는 사람들이 있대. 그래서 뭐 남대문이 국보 1호예요, 동대문이 보물 1호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남대문, 동대문이 최고인 줄 아는 사람들이, 이게 뭔 쌉소리인가 모르겠어요. 근데 국보나 보물은 대등관계입니다. 위치상으로는 대등관계예요. 다 그 정도의 가치를 가지는 중요한 문화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숫자 때문에 뭐라고 한다 하니까 문화재청에서 숫자를 없앴어, 앞에. 근데 무슨 문제가 벌어지냐면, 숫자가 없으면, 넘버가 없으면 이게 정확하게
쉽게 말해서 물목보다도 뭐 78호 방가사유상, 뭐 83호 방가사유상 이렇게 했을 때 뚜렷하게 들어오는 게 있는데 그게 흐려지는 거야. 그냥 둘 다 방가사유상 이러면 그거를 얘기하는지 저거를 얘기하는지 이제 이렇게 헷갈리는 거죠. 같은 제목으로 들어가 버리면. 뭐하고 똑같은 거면 나 이런 짓들을 도대체 왜 자꾸 이상한 짓들을 자꾸 하는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쓸데없는 짓을 지금 굉장히 많이 하죠.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도로명 주소. 도로명 주소를 씀으로 인해서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동 이름이 사라지면서 어딘지를 잘 몰라. 머릿속에 개념이 안 들어와. 옛날에는 내가 무슨 동에 살아요. 그러면 그 도시 안에서 위치가 거의 그 사람은 저쪽에 사는 사람, 저쪽에 사는 사람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도로명 주소를 쓰면서 그게 백지가 됐죠. 그리고 그걸 알고 싶으면 스마트폰으로 찾아봐야 돼. 저 사람이 도대체 어느 동네 쪽에 사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서초동에 살아요. 아니면 대치동에 살아요. 친하고 싶지. 친하고 싶어. 그런데 요즘은 도로명 주소로 가면 알 수가 없죠, 정확하게. 아니, 좋은 동네다, 나쁜 동네다를 규정하는 게 옳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머릿속에 사실 지도 개념들이 들어오는 거는, 판단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유리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없애는 바람에 그 동네의 특징도 사라졌고, 보통 그 동네 이름이 그것과 관련돼서 가장 중요한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인사동 그러면 거기에 원각사라고 하는 옛날에 절이 있어서 사. 그 다음에 그 동네가 원래 부인방이라는 아전들이 살던 곳이 있어서 그래서 인사동. 거기는 아전들도 살았었고, 그 다음에 큰 절도 있었고, 원각사라는 절도 있었고, 이렇게 이제 머릿속에 들어오는 건데, 거기를 그냥 도로명으로 해버리면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 동네 이름이 그런 줄 알아? 이러면서 이제 동네 유래 이런 것들이 나가게 되는데 그게 다 날아가는 거라고.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굉장히 무식한 행동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통 문화와 관련해서 스토리를 죽이고 그 다음에 우리 머릿속을 혼란스럽게 하고 그리고 연세 드신 분으로 하여금 계속해서 자기 집 주소를 잘 기억하지 못하게 하는 악덕 중에 악덕인데 뭐하러 그 짓을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실제로 이런 쓸데없는 행동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르겠어요. 이게 도대체 뭘 의미해서 이분들이 그렇게 하려고 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득보다는 실이 더 많을 것 같은 행동들이 있죠. 그래서, 국보나 보물 넘버 없앤 것도 사실은 혼란을 가중시킬 거예요. 그런데 이 월정사의 한국전쟁 당시에 1.4.5태 때 여기가 전소되거든요. 그 전에 대표할 만한 게 세 가지가 있었어. 그게 지금 월정사 팔각구층 석탑, 그게 굉장히 좋은 거였었고, 설리먼지 종이라는 게 있어요. 설리먼지 종. 아마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금 국립춘천박물관에 있는데, 나 이 종을 생각하면 너무 안타까워. 진짜, 문화재에도 운명이 있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에 통일신라 시대 때 종이 몇 개 없는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이고 오래된 게 상원사 동종. 상원사 동종. 그 다음에 가장 좋은 종은 에밀레 종입니다. 성덕대 왕신종. 그렇게 대단한 종인데 그거 말고 선림원지 종이라는 게 있어. 선림원지 종이라는 게 선림원이라고 하는 절터에서 일제강점기 때 발견이 됐어. 근데 일제강점기 때 하필 이게 왜 매장문화재는 원래는 정부 귀속이에요. 그런데 이 월정사에 큰 스님이 사셨어. 아주 센 스님이. 그 당시에 하남노 스님이 종정을 하셨고, 그 다음에 이게 월정사 주지 겸 이종욱 스님이 어떻게 보면 총무원장 같은 걸 했어요.
월정사가 다 잡고 있을 때. 그래서 그걸 정부랑 이렇게 사바사바 해가지고 월정사의 그 종을 모셨어. 굉장히 잘했지. 그런데 안타깝게도 일사후퇴 때 아군들이 불을 지르면서 그 종이 녹아버렸어요. 녹아버렸어요. 전소됐다고. 야, 매미보다 더 하다 싶다. 매미가 6년인가 7년 동안 땅속에 있다가 나와가지고 뭐 일주일을 살다가 죽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통일신라 때 절에 불이 나면서 운 좋게 종각은 불이 났지만 종이 안 타고 묻힌 거예요. 굉장히 미스테리한 일입니다. 그것도. 보통은 종각이 불이 나면 종이 다 녹아버려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녹았었고 저 낙산사에서도 녹았었고 그게 정상입니다. 종은 생각보다 잘 녹아요. 여러분 보시기하고 달라. 약한 놈이요. 그런데 그 절이 불이 나면서도 절이 폐사가 되면서도 그 종은 땅속으로 묻힌 거야. 그것도 참 기적 같은 일인데 그렇게 통일신라에 묻혔다가 일제강점기 때 이놈이 머리를 내밀었어. 지금 나왔으면 어떤 대우를 받을 거냐면 백제 금동대학로 같은 대우를 받았을 거예요. 초특급 국보 뭐 이렇게 해서 언론에 대서특필 됐을 건데 일제강점기 때 나온 것까지는 좋았지. 그런데 그걸 또 월정사에서 또 이렇게 해가지고 갖다 놨는데 그게 일사후퇴 때 불이 나면서 홀라당 절단이 났어. 종이 주저앉아 버렸어요. 녹아가지고. 참. 제가 그런 종 생각을 하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야 진짜 이게 문화재에도 팔자가 있나? 어떻게 저런 종이 있지? 그리고 지금 종단에서 총무원장 스님이 그렇게 막 이렇게 피를 토하면서 이걸 꼭 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게 경주 남산에 가면 열암곡이라고 있어요. 왜 열암곡이냐면 경주 남산에 냉골이 있어요. 제가 또 남산 전문가잖아. 제가 남산 전문가. 진짜라니까. 진짜라니까. 냉골이 왜 냉골이냐면 거기서 시원한 바람이 불어요. 그쪽 골짜기는 시원한. 열암곡은 반대입니다. 그쪽에는 히타가 켜져 있어. 이게 재밌어. 그러니까 물론 뭐 그 정도 온도 차이는 아닌데 가보면 실제로 같은 날씨에 가면 온도 차이가 납니다. 몇 도 정도는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열암곡은 바람이 안 불어요. 이게 거지 같은 게 덥기만 하고 바람도 안 불어.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게 그래서 열암곡이야. 사우나 쪽이거든. 거기 통일신라 시대 마애불이 자빠졌잖아. 이게. 그런데 기가 막히게도 자빠지는 상황에서 한 5cm 정도가 탁 위로 맞으면서 얼굴이 그대로 살았지. 야, 저렇게도 되는구나. 저렇게도 되는구나 싶을 정도로. 그리고 그렇게 자빠진 상황에서 최근에 발견되니까 그게 대서특필이 되는 거예요, 지금. 야, 저렇게도 나타나는구나. 저는 그 열암곡 부처님을 딱 처음에 발견됐을 때 그 사진들 나오고 쫙 요즘은 이렇게 돌려찍기를 하면 어떻게 생겼는지 이렇게 안 세워봐도 어떻게 생겼는지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 정도 기술이 없겠어요? 그건 제가 굉장히 깜짝 놀랐거든요. 야, 세상에 야, 이게 뭔가 좀 다르구나. 굉장히 놀랐어요. 왜 놀랐는지 알아? 코가 진짜 뾰족해. 우리나라 사람들이 원래 코가 이렇게 좀 뭉뚱하거든요. 뭉뚱하거든? 아니, 맞잖아. 그래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한국 사람들은 코 뾰족한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을 거야. 옛날 사람들은. 요즘은 서구식 영향을 받아서 이목구비가 뚜렷한 걸 좋아하고, 그래서 우리가 쌍꺼풀도 하고, 코도 이렇게 약간 이렇게 세우고, 뭐 이런 분들 있잖아. 그래서 저게 코가 세웠어, 뭐 어쩌고저쩌고 말이 나오면 코를 이렇게 한번 누르잖아. 나 안 세웠어요. 이러면서 이렇게. 그런 거 하잖아. 맞잖아. 그런데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야, 칼날 같은 코야. 뾰족한 코야. 옛날에도 저거 좋아했네. 이 생각이 드는 거야. 지는 코가 낮지만, 야, 저거 좋아했네.
왜냐면 석굴암불상 볼 때도 늘상 그 생각을 하거든요. 석굴암불상이 이렇게 가슴을 까고 한쪽에 오른쪽 이게 가슴을 드러내고 있거든요. 젖꼭지가 드러나 있어,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게 이제 노출을 좋아했다는 단서 중에 하나거든. 조선시대 불상은 그렇게 젖꼭지를 잘 안 내밀어요. 특징이. 그래서, 통일신라 때 이게 섹시한 걸 좋아했다라는 근거 중에 하나가 사실은 석굴암불상이 되거든? 그런데 나머지 마애불들도 많아, 남산에 가면. 하지만 코가 다 뭉개져 있어. 왜? 통일신라면 700년 이후기 때문에 한 1000년, 600년대 말부터 900년대까지 900년대 초까지가 통일신라니까 그때 만들어진 불상이면 1000년이 넘었잖아. 그러니까 아무리 화강암이고 바위가 단단해도 이게 날아가죠. 쓸리죠.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조선시대 때 여러분 선배님들이 아들을 낳으려고 좀 먹었어요. 좀 먹었다니까. 그 덕분에, 이게 조금씩 다 뭉뚱해요. 이렇게 가보면. 그래서 난 원래 그런 줄 알았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약간, 우리 닮은 사람을 좋아하는가 봐. 이렇게 생각했어. 웬걸? 그때도 이목구비 뚜렷한 놈 좋아했던 거야. 그래서 그런 식으로다가 발견되는 불상도 있고. 난 참 보고 있으면 놀랍지. 그렇게 발견된 선림원지종은 1000년을 묻혀 있다가 머리 티밀었다. 또 갔어요. 이게 뭐예요 도대체? 이게 팔자인가? 이게 팔자인가 싶기도 하고. 참, 인생이라는 게 참 묘해. 그래서 월정사에 저 발각국 준성탑 말고 그 설림원지종은 지금은 녹아서 나중에 불나면서 화재로 불나면서 날아갔고, 그 춘천박물관에서 여기가 다 터밖에 안 남았으니까 그래서 그걸 가져갔고, 그 다음에 발각국 준성탑은 불을 맞아가지고 애가 약간 고등어같이 허리가 휘었어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돌려가지고 지금 맞춰놓은 거거든요. 돌도 불을 너무 세게 맞으면 한쪽으로 약간 틀립니다. 그렇지만 돌은 아시다시피 타진 않죠. 뭐 용암에서부터 시작돼서 그렇게 막 돌이 녹아서 시작된 건데 나무가 타서는 그 정도 열기가 전달될 수는 없거든. 아니 그렇잖아. 곧 하나는 잃어버렸고 하나는 약간 훼손됐지만 그래도 저렇게 복구를 해서 저렇게 모셔놨어요. 진짜 탑 만져보고 싶어? 탑?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될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문화재는 진짜 내가 옆에서 봐도 너무 웃겨. 나 문화재 내가 전문위원인데도 저렇게 하나 싶어. 요 탑 중에 제가 불 맞았다 그랬잖아요. 불 맞아 뒤틀렸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오래된 거는 이게 돌이 통돌 같아도 거기에 조금씩 균열이 생기면서 물 들어가면 이게 깨집니다. 그래서 돌을 팍 갔어요. 저걸 보수하면서 원판이 좀 안 좋은 거는 떼어내고, 요즘은 그렇게까지 안 해. 요즘은 원판을 최대한 살려가지고 돌을 붙여서 이렇게 만드는데 저 지금 월성사 팔각구 충성탑 할 때만 하더라도 그 기술이 부족해가지고 바꿔버렸어.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진짜 원판 부재들이 몇 개 있다니까. 눈높이에 있다니까. 저기 부류각 있죠. 부류각. 저 부류각 압니까? 저 용금루 옆에 매장 옆에 종 옆에 부류각. 부처님 찌찌물. 부류각이 부처님 젖이라는 뜻이에요. 거기 이제 우물같이 이렇게 샘 있지, 샘. 샘. 거기서 요렇게 보면 거기 잔디에 그 원판 돌이 이렇게 쌓여 있어. 그게 영험한 돌이야. 그게 진짜 탑이야. 그게 진짜야, 진짜. 거기 가면 누가 신경도 안 써. 아무도 신경 안 써. 그러니까 원판은 방치돼 있고 돌 바꾼 거를 가지고 저걸 테두리를 눌러놨어. 되게 재밌어. 내가 보기에는 저 원판이 더 중요한 거 아니요? 이리 생각을 하는데 굉장히 좀 형이상학적이야. 굉장히 형이상학적이야.
그리고 그것과 더불어서 여기서 살아남은 문화재가 있어요. 그게 세조 어첩입니다. 상원사 중창권선문이라고 신미스님이 세조가 창병이 있으니까 조선 왕조의 어떻게 보면 역사가 바뀌어요. 역사가 바뀌어. 이 창병 때문에. 창병 때문에. 예. 그래서 창병 때문에 조선 왕들이 죽습니다. 정조도 창병으로 죽었고, 그 다음에 문종도 창병 때문에 죽었어요. 문종. 문종이 굉장히 대단한 성군의 자질을 가진 분이에요. 어떻게 보면 세종보다도 더 성군의 자질을 가졌던 분이었고, 세종 만년치세는 전부 문종이 한 거거든요. 그렇게 대단한 분이었는데 창병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교훈을 얻냐? 좀 씻어. 얼마나 안 씻으면 사람이 창병으로. 근데 그게 이제 전주이시 어떻게 보면 가족력 같은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왕실에서 온천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온양온천이라든지 이런 온천들, 온천에 행궁 짓고 이렇게 가는 이유가 사실은 다 창병하고 관련이 되는데, 사도세자도 창병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창병 때문에 사실 조선 역사가 성군을 둘이나 잃었던 거지. 어떻게 보면 문종하고 정조라고 하는 굉장히 대단한 분 두 분이나 우리가 잃는 바람에 조선이 이렇게. 그리고 만약에 정조가 더 오래 살았으면 뭐 역사의 가정은 없지만 그러면 세조 정치가 안 됐을 수도 있는데, 정조 죽고 나서 이제 김조순에 의해서 세조 정치가 시작되니까 1700년 세조 정치가 시작되니까, 그래서 이제 좀 안타까움들이 있죠. 그래서 세조가 왕이 됐는데 몸에 창병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신미스님하고 일총관이거든, 베프거든, 세조하고. 그래서 신미스님이 내가 저 상원사가 지금 불나가지고 절당이 났으니까 저기를 중창을 해서 기도처로, 당신 기도처로 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불사가 시작되는 게 그 상원사 이제 중창이 되는 거고, 그때 중창 권선문이라는 걸, 그게 돈으로 따질 수 없는 엄청난 가치를 가진 문서예요. 제가 그거 갖고도 논문도 썼어. 그렇게 대단한 문건인데, 이 불날 때도 그건 살아남았어요. 불날 때도. 왜? 스님들이 그건 빼갔거든.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해서 그거는 빼갔거든. 지금 그게 월정사 성보박물관의 메인 유물이에요. 메인 유물, 가장 중요한 유물 중에 하나인데, 그게 왕실 유물이니까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그걸 모셨던 자리가 지금 그 용선전이라고 하는 지금 삼성각 자리 근처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을 모신 자리를 최고로 좋은 자리에 놓은 거고, 두 번째 여기 이 월정사와 관련된 스님들이 볼 때에는 두 번째로 제일 좋은 자리에, 두 번째 좋은 자리에다가 왕실 물건을 놓은 거지.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그 자리가 좋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한 30분을 돌아왔어. 내가 왜 이 얘기하고 있는지 이제 알겠지? 저한테 누가 그러더라고요. 참 위태하게 다니는데 그래도 찾아는 온다. 찾아는 온다. 네가 아마 조금 더 나이가 먹으면 못 올 수도 있다. 못 돌아올 수도 있다. 그리고 월정사와 관련해서 아주 특이한 전각이 하나 있어요. 전국적으로 아마 보기가 어려운 전각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전나무 숲길 안에 있는 성황각이에요. 성황각. 그 굉장히 중요한데 사람들이 그 신경 잘 안 쓰더라고. 성황각, 선앙당 들어봤죠? 예전에 여러분들은 시골 가보면 당목 이런 거 있었어. 그래서 큰 나무에다가 이렇게 금줄 같은 거 쳐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돌무더기 같은 거 놔두고, 그게 보통 마을 어귀쯤에 있거든요.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뭐라고 글을 썼냐면, 그 옛날에 그 기록에 나와.
그게 이제 마을을 벗어나면 호랑이라든지 뭐 범이라든지 뭐 이렇게 좀 센 놈들, 인간으로 상대하기 어려운 센 놈들이 있기 때문에 그 돌을 가지고 투석전을 하는 거예요. 계속 돌을 가지고 더 돌을 던지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마을 어귀에 있다고. 마을 안쪽에는 이게 민가가 있고 불을 피고 이러면 동물들은 다 불을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이제 잘 못 들어오는 거고, 배고프면 들어오겠지. 월정사에 멧돼지도 나오더라. 왜 나왔겠어? 여기까지 이 마당까지 왜 멧돼지가 왔겠어? 배고팠겠지. 예. 뭐 기도하러 왔겠어? 멧돼지가 저 기도 붙이러 왔는데 원주실이 어디예요? 이렇게 뭐 그렇게 하지는 않았겠지. 그래서 그게 선앙당. 선앙당은 산신숭배예요. 그 선앙당의 설을 선의 변형이 아니냐, 신선선자의 변형이 아니냐 이런 논문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산악숭배랑 관련될 거다라고 하는 게 현재까지 정설입니다. 저도 그런 설을 취하는 사람 중에 하나고, 그렇게 있는 거고, 성황이라는 게 있어. 성황. 그건 중국의 땅신이에요. 땅신. 그러니까는, 어떻게 말하면 어떤 성이 있어. 예를 들어서 어떤 마을이 있어. 그러면 그 마을을 관장하는 땅신. 이해가 됩니까? 그걸 성황이라 그래. 성황. 그래서 나중에는 중국적인 요소가 들어오면서 성황도 있고 선황도 있는데 이게 발음이 애매하게 비슷해. 그래서 섞여요. 두 개가 막 섞여서 혼재돼 있어. 그리고 조선 초기에 조선왕조 실록에 보면 사전주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성황이 국가제사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음사가 있고 정사가 있어. 정사라고 하는 건 국가에서 관리가 하는 제사를 지내는 거고, 음사라고 하는 것은 민간들이 그냥 알아서 그렇게 하는 제사거든요. 그래서 성황제를 지내는 부분이 있어요. 그 성황제와 관련해서 제일 유명한 성황제가 강원도에 있죠. 그게 강릉단오제입니다. 강릉단오제. 그리고 그게 대관령 성황신을 주신으로 해서 모시거든요. 그 대관령 성황신이 누구냐? 우리 선배인 범일국사 통효 스님입니다. 우리 선배 스님께서 신으로 대관령에서 지금 신의 역할을 하고 계셔. 대관령 산신도 있습니다. 그거는 국사 성황신이고 산신도 있다니까, 대관령에. 대관령 산신이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도 아시는 분이에요. 김유신입니다. 김유신입니다. 그렇게 해서 범일국사를 중심으로 하는 게 강릉단오제예요. 아니 그렇다니까. 그래서 제가 뭐라고 글을 썼냐면, 세상에 스님들 중에서 고승으로 들어가는 분들을 무슨 부처님의 화신이다, 생불이다, 이런 표현들은 있거든요. 의상대사 같은 경우도 금산보계열의 화신이다,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의상전교조에 보면. 그런데 세상에 신이 된 경우는 범일국사밖에 없을걸? 그리고 더 재밌게도, 범일국사는 조선시대에 들어서 부인을 맞이합니다. 통일신라 시대 뿐인데 부인을 맞이해. 그래서 정씨 부인이 있어. 성황신 부인이 있어. 그래서 국사 여성황신. 별로 재미없구나. 관심 없어? 되게 웃기지 않아? 안 해, 씨. 그런데 그러한 성황을 모셔놓는 데 중에 한 군데가 원래 절에는 없어요. 절에는 성황신 모신다는 데는 없어요. 그런데 월정사에는 있는 거예요. 월정사에는 있는 거예요. 보통 절이 제대로 작동을 하면 저런 것들은 다 나중에 사라집니다. 있었다고 하더라도 다 없어집니다. 그런데 저게 살아남았다는 얘기는 뭘 뜻하는 거냐면 영험하다는 뜻이에요. 단순히 무시하기에는 무언가가 있었어. 그 내용이 전하느냐? 안 전해. 나도 몰라. 단 무언가가 있어서 살아남은 거야.
그러니까 제거 대상인데 쟤는 멀쩡히 있어. 그러니까 뭘 하고 있는 거냐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알박기야. 제가 지금 알박기를 하고 있거든. 그것도 절 입구에 있어. 그러면 불교 입장에서는 기분이가 나쁩니다. 왜? 성황이라고 하는 거는 도교 문화예요. 그래서 기분이가 나쁜데도 불구하고 저게 살아있어. 그래서 저희가 정확하게 누가 뭘 이루었는지는 나도 잘 모르겠어. 하지만 분명한 건 영험한 뭔가가 있어. 뭔가 있어. 그래서 그렇게 세 군데를 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절에 오시면 그 세 군데를 이렇게 찍고 가시는 것도 괜찮아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 성황각은 원래 절 안에 있던 건 아니에요. 절 입구는 저기까지 아니었었습니다. 옛날에는 다리 건너, 주차장에서 다리 건너오는 정도쯤에가 절 입구예요. 조선 후기에 일주문 위치를 보면 그게 김홍도가 그렸을 걸로 추정되는 얼정사 그림이 남아있는데 거기 보면 일주문이 훨씬 후퇴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일주문 밖에 있었던 거야. 그래서 절에서는 저거를 그렇게까지 뭐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었어. 그런데 지금은 절이 훨씬 더 밖에까지 나간 거죠. 매표소. 그리고 여기 들어오시면서 못 봤어요? 지금 더 밖에까지 나가고 있지? 그러다 강릉까지 가겠어? 내가 월정사 교장 선생님이 오래 사시면 월정사가 강릉까지 가는 거 아닌가? 이게 동해 끝까지 가나? 이런 생각을 해. 계속 넓어져. 물론 여기 일주문, 전남숲길 시작되는데 일주문은, 옛날에 일주문 넓힌 거예요. 그러니까는, 옛날이 70년대 넓힌 거고, 그리고 나서, 절이 한 번 더 늘어났지. 지금, 주의 스님 계실 때, 저희 박물관도 들어서고, 명상마을 들어서면서 저 밑에까지 갔죠. 그러니까, 이제 경계를 다시 해야겠다라고 싶어서 지금 들어오는데, 문 짓고 있죠. 이제 거기로. 그래서, 이 어른이 오래 사시면 도대체 절이 얼마나 될까? 우린 절 안에서 운전 배워야 되는 거 아닌가? 난 면허도 없는데. 이게 참, 이게 쉽지 않은데. 제가 학교를 여러 군데를 다녔는데, 그 중에서 서울대도 나중에 한번 가보세요. 제가 논문 심사 때문에 서울대를 몇 번 갔었는데, 서울대 되게 큽니다. 버스 다녀. 학교 안에서 버스 다니는 학교는 제가 서울대하고 부산대밖에 못 봤어. 버스 다녀. 가봐. 진짜 커. 내가 예전에 부산대 다닐 때 뭐가 있었냐면 논문을 이렇게 검색을 하니까 저쪽 도서관이 여러 개가 있어요. 큰 학교는. 저쪽 도서관에 있어. 야, 나 걸어가다가 나 죽는 줄 알았다. 제가 만만히 봤다가 야, 이런 건 걷는 게 아니구나 라고 하는 거를 제가 어렸을 때 50원을 절약하게, 버스비 50원을 절약하기 위해서 버스 타고 가다가 졸아가지고 한강다리 건너서 내렸는데, 한정거장이 한강다리 건너야 그거를 내가 무슨 생각했냐면, 이게 건널 때 보니까 생각보다 이게 별로 안 멀던데? 이리 생각해서 한번 걸어왔다가 죽는 줄 알았어. 그때 겨울이었는데, 야, 이거 한강이 생각보다 한강다리가 엄청 길던데? 야, 그 인생 쓴맛 한번 봤잖아. 인생 쓴맛 한번 봤고, 그때 차비 50원이었었어. 근데 그때는 제가 초등학생이었기 때문에 그 50원이 너무 큰 돈이어서, 그때 진짜 인생 쓴맛 한번 봤고, 부산대에서도 그 자료 한번 찾는다고, 야, 그거 참, 인생이 그렇더라고. 근데 이제 늙어가지고 월정사에서 그런 상황을 맞게 되는 거 아닌가. 월정사 안에 무슨 셔틀이라도 하나 둬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 성황각이 원래는 월정사 경내에 있었던 건 아니에요. 월정사 땅에 있었던 건 맞아. 땅에 있었던 건 맞아. 그리고 왜 저게 있었냐면 저게 방어시설입니다. 누구로부터의 방어냐? 호랑이로부터의 방어. 호랑이로부터 방어. 이렇게 이제, 이렇게 산에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백두대간하고 연결이 되거든요. 이러면 호랑이 상습 출몰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는 무속적인 거라도 좋으니까, 불교가 꼭 아니라도 좋으니까 일단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아있는 거야. 그래서, 가면 한 가지 소원을 확실히 들어준다는 거. 호환으로부터 보호해줘. 호환은 안 당한다. 호환은 안 당해. 내가 100% 장담하는데, 딴 건 몰라도 호환은 안 당해. 가서 한번 딱 하면, 여러분 몰라서 그래. 정초에 이렇게 예전에는 점 보는 문화 있었잖아요. 그럼 뭐가 나오냐면 백호대살 들어보셨어요? 올해가 뭐 검은 토끼의 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다 개구랍니다. 그런 거 좀 안 했으면 좋겠어. 그냥 상식적으로만 알아두세요. 갑, 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이렇게 하잖아요. 10개잖아요. 10개. 이거 십간이라고 하잖아요. 십간. 이거를 갑을을 5행이 있어요. 5행. 목, 화, 토, 금, 수예요. 일주일 중에서 일, 월을 빼면 그게 5행이야. 일요일하고 월요일 빼면 일, 월은 음양이야. 해, 달이니까. 그리고 그 나머지가 5행이야.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음양 5행이야. 음양 5행이야. 그래서 5행에다가 10개를 맞춘 거예요. 그래서 갑을을 목, 병정을 화,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를 목, 화, 토, 금, 수 이렇게 맞춘 거야. 왜? 왜? 그래서 맨 마지막에 그 수에 걸리면 수를 흑수라고 합니다. 흑수, 검은색이 돼요. 흑은 북방을 하는 거고 좌청룡, 우백호, 남주작, 북현 뭐 색깔로 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북쪽에 해당하는 거고 그거는 흑이 돼. 그래서 검은 토끼 얘기하는 건데 그런 건 다 쌉소리입니다. 그런 거 원래 있지도 않았던 거고 장사꾼들이 쓸데없는 소리 하는 거예요. 뭐 흑룡의 해라는 동 무슨 뭐 황금돼지해라는 그런 거 없었어요. 여러분들 그런 거 어렸을 때 들어본 적도 없고 유일하게 있었던 게 백말띠 팔자 세다더라. 하지만 지금은 맞벌이 할 때 좋고 사업이 번창한다더라.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래서 그런 거는 다 쓸데없는 얘기를 하더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뭐 발렌타인데이, 뭐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 그냥 덮어놓고 쌉소리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여기 성황각은, 아무튼 호랑이한테는 아마 지켜였을 거다. 그리고 그거는 오늘날도 제가 장담하는데 여러분 가서 기도하시면 호랑이한테 근데 그 점을 보면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 백호대살이 있어요. 흰 호랑이에게 물려간다.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나라 속담에 호랑이 들어간 걸 제가 찾았거든요. 호랑이하고 범하고 한국 사람의 특징은 호랑이하고 범을 구분하지 못해요. 원래 범은 표범이고 호랑이는 호랑이거든? 그래서 달라요. 그냥 이렇게 가죽을 보면 땡땡이가라는 표범 그 다음에 줄무늬, 수박은 호랑이입니다. 그렇게 구분하시면 돼. 굉장히 큰 차이예요. 굉장히 큰 차이야. 그리고 호랑이가 훨씬 커요. 표범보다. 같은 비슷한 애인데 좀 다르다니까. 그래서 땡땡이가라 이렇게 점백이 있으면 표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이 이렇게 볼 때 약간 특이한 사람들 이렇게 옷 입은 거 보면 호피 같은 거 입는 거 있잖아. 호피 패션. 누구는 뭐 빤스도 그런 걸 입더라고. 그런데 그런 거 이렇게 할 때 보면 그게 점이 들어가 있으면 그거는 범이에요. 야, 너 그 호피야? 이렇게 하지 말고 그건 범이야? 이렇게 해야 돼. 그리고 줄무늬면 수박이면 호랑이야. 이렇게 생각해야 돼. 그렇게 해서 호랑이 들어간 속담이 우리나라에 130개 이상이 있습니다. 저도 찾아보고 깜짝 놀랐어. 여러분은 놀라지 않지만 놀라야 돼. 왜? 보통 사람은 속담이 130개 이상 되는지도 몰라. 근데 호랑이하고 범 들어가는 것만 130개 이상이야. 그리고 한국 사람은 이 둘을 구분하지 않았어. 그래서 범, 호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다 그걸 범이라고 묶었던 것 같아. 그리고 한자 호랑이가 들어오니까 호로 쓴 거야. 그래서 범, 호. 하늘, 천 이렇게 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 전통적으로는 하늘이었고 중국 발음으로는 천이야. 이렇게 가는 거거든, 이게. 예.
그러니까 영어로 얘기하면 하늘 스카이 이렇게 부르는 거라고. 아니 그런 거라니까. 영어 단어 외울 때 한자를 그렇게 외운 거야. 그래서 범호 이러면 우리는 범이고, 그래서 호랑이띠라고도 하지만 여러분 어렸을 때는 범띠라고 했잖아. 그런 거요. 그렇게 해서 백호대살이 뭐냐면 호랑이한테 물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많이 물려갔어요. 그래서 그런 거가 어렸을 때 작동하는 걸 백호대살이, 아니 제가 이런 걸 전문으로 하는 사람은 아니고 그냥 어깨너머로 쬐끔 이렇게 봤어. 그래서 보통 이제 백호대살이 있으면 뭐라고 약을 파냐면 그 점 보는 사람이 어렸을 때 죽을 뻔한 거 아니요? 이렇게 나오면 그게 백호대살이야. 어렸을 때 뒤지게 한번 죽을 뻔했죠. 아팠지. 이런 백호대살. 아닌데요? 이러면 어쩔 수 없고 잘 넘어갔습니다. 기도를 하셨는가 봐요. 이렇게. 아니 그게 하는 멘트들이 있어. 점쟁이 하는 멘트가 있다니까. 다 옆에서 이렇게 이렇게 짜리고 있으면 통밥이 굴러. 그래서 제일 안 좋게 나오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거 잘 새겨 들어야 돼. 점 보러 갔는데 자식복 있어요. 별로 안 좋아. 자식복 별로 안 좋아. 그 얘기가 너는 별 복이 없어. 그런데 너는 별거 없어 라고 보낼 수가 없기 때문에 자식복이 있어요 라고 해서 관계를 유지시키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립 서비스 차원에서 다음에 또 와 이런 뜻이야. 그런 멘트들이 몇 개 있어. 이게 되게 재밌어. 그래서 백호대살 예전에는 그게 굉장히 큰 위협적인 거였었어요. 호랑이한테 물려간다는 게. 그래서 그거는 확실하게, 그래서 우리 예전에 그 비디오에 나오잖아. 호환 마마보다 무섭다. 그래서 그 호환을 막을 수 있는 게 저 성황각의 가장 큰 주특기였고, 그거는 지금도 100% 영험하다. 내가 장담하는데. 그리고 다른 거는 뭘 역할을 했는지 내가 기록이 없어서 정확하게 잘 모르겠다. 근데 위치상으로 봤을 때 저거는 분명히 호랑이 방어용이야. 그래서 집에 뭐 호랑이 키우시는데 물릴 것 같다거나 이런 분들을 그쪽에서 기도를 하시면 영험을 보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오늘 원래 이거 하려고 갖고 왔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책을 안 갖고 와서. 그래서 정초기도 끝나고 오늘 기도 열심히 잘 하시고 정초기도 끝나고 다음에 오실 때는 2월 달에 뵐 때는 책을 꼭 갖고 와. 네, 그래야 진도를 나가지. 나는 진도를 나가고 싶지만 여러분 때문에 방해를 받아서 진도를 못 나가고 있는 이 안타까움을 전하면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서 감사합니다.